한국 인터넷에는 많은 공포 이야기들이 떠돌아다닙니다. 그 중에서도 꽤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에 사는 민수라는 청년입니다. 민수는 서울의 한 대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항상 성실했던 그는 학기 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 스트레스로부터 잠시 벗어나고자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결심합니다. 친구들끼리 상의한 결과 민수의 부모님이 소유한 강원도 산골이 작은 별장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별장으로 민수가 어렸을 때 몇 번 가족과 함께 다녀왔던 곳이었습니다. 별장은 오래된 소나무 숲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으며 주변은 전혀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한 민수와 친구들은 하나둘씩 쯤을 풀고 설레는 마음으로 별장의 낭만을 만끽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밤 별장에서의 첫 저녁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들은 바비큐를 구워 먹고 웃음소리 가득한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짐에 따라 민수는 기이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 외에 무엇인가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민수는 조용히 일어나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민수는 별장의 뒷마당 쪽으로 나가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우물은 민수의 가족이 여러 번 방문할 때마다 보았던 것이었지만 밤에 혼자 보니 기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깊은 우물에서 바람소리와 함께 희미한 여성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갑자기 두려워졌지만 결국 그 소리가 들리던 쪽을 확인하기 위해 손전등을 켜고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물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순간 짧게 무엇인가 스쳐 지나간 듯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민수는 눈을 비비며 다시 보았지만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억누르며 돌아가려던 민수를 막 생각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뒤돌아보니 그것은 친구 수철이었습니다. 뭐해? 너 왜 여기 있어? 수철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순간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대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우물에서 무슨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렸어. 수철은 민수가 기분이 이상할 때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이봐, 그런 소리 하지 마. 모두가 자고 있어. 가서 쉬자. 둘은 별장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계속해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고 설치며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그 알 수 없는 불편한 기운에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같이 주변 산책을 나가기로 했습니다. 숲 속을 걷던 도중 민수는 낯익은 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날 밤 들었던 그 울음소리였으며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알리려 했지만 그 순간 발밑으로 뭔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자 발밑에는 오래된 낡은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책의 표지는 곰팡이가 쓸어 있었고 너무나 낡아 정보를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책을 둘러싸고 앉아 페이지를 넘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책 속에는 어린 아이들의 낙서 같은 글씨들과 함께 끔찍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거나 심장이 찢긴 모습 등 도저히 상상도 하기 힘든 장면들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이름 없는 아이의 일기장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점점 끔찍한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일기에 따르면 이 별장은 오래전 한 가족이 살던 곳이었으며 이 가족은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그 가족이 어느 날 집안에서 누구 하나 나가려 하지 않은 채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모두들 공포에 떨며 다시 별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울음소리가 아닌 누군가 문을 긁어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두려움에 떨다 친구들과 도란도란 모여앉아 같이 밤을 새기로 했습니다. 그 감시의 밤 중간에 갑자기 민수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는데 수화기를 들자 어머니의 목소리 대신 싸늘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가. 너희는 이곳에서 나올 수 없어. 민수는 급히 전화를 끊고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전등이 한꺼번에 깜빡거리며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창밖에서는 회오리 바람이 불어 닥치며 문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로를 껴안고 두려움에 떨며 시간만 지나가기를 바라며 기다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그 소리나 현상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민수와 친구들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고 곧바로 짐을 싸서 산을 내려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민수는 그 우물과 그 기이한 울부짖음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결코 그 별장에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가족들도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종종 꿈속에서 그 끔찍한 울음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마치 그곳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여름 방학 동안 나는 친구 4명과 함께 한적한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이른바 심령마을로 불리는 이곳은 옛날부터 기묘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온다는 것으로 유명했다. 우리 사이에서 특히 호기심이 많은 경민이가 이 마을을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기에 우리는 이곳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마을은 평범하고 조용한 모습이었다. 낮에는 떼약볕이 강렬해서 마을 사람들은 거의 다 집안에서 생활하는 듯했다. 우리는 마을 입구 쪽에 작은 민박집에 짐을 풀고 첫날은 마을을 구경하며 보냈다. 마을 중심부에는 예전부터 있던 오래된 교회와 100년도 넘은 전통 가옥들이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마을은 전체적으로 매우 고요했다. 그날 밤 우리는 민박집 주인에게 이 마을에 얽힌 기묘한 이야기들을 물어봤다.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을 오래된 교회 지하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줬다. 마을 사람들은 그 교회 지하실을 문지기 지하실이라 부르며 그곳엔 절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다. 오래전 그 지하실에서 신부님이 자살했고 그 후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서움과 호기심이 동시에 일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경민이는 그 지하실을 꼭 한번 탐험해보고 싶다고 했다. 처음엔 나머지 셋은 반대했지만 결국 우리가 다 함께 가자고 하는 바람에 따라 나서게 됐다. 우리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늦은 밤에 교회로 향했다. 교회에 도착하니 문은 낡았지만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어둠 속에서 나무가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 발걸음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발견한 우리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계단을 한 계단씩 내려갔다. 지하실 문은 오래됐지만 열려 있었고 어둠 속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우리가 지하실로 들어가자 차가운 공기가 몸을 휘감았다. 손전등 불빛도 약간 흐릿하게 느껴졌다. 공간은 좁고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과 거친 한자로 된 문구들이 그려져 있었다. 우리의 앞에는 오래된 나무 책상과 의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먼지에 뒤덮인 성경과 몇몇 종이들이 놓여 있었다. 경민이가 성경을 집어들자 갑자기 주변이 공기가 차가워지며 문이 쾅 닫혔다. 모두가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히 바람 같은 족집한 소리가 들렸다. 지하실 벽에 그려진 한자들이 점점 불빛 아래서 서서히 변해가는 듯했다. 음실풋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말이다. 우리는 서둘러 지하실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문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날숨이 좁아지며 우리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 순간 지하실 중간에 서 있던 경민이가 갑자기 다른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여기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떠나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하실 벽과 바닥에서 그림자가 일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림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벽을 타고 올라 우리를 감싸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두 소리를 지르며 경민이를 흔들어 봤지만 그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림자들이 경민이를 완전히 감싸며 그의 눈이 흰자로 뒤집히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지막 순간 나는 손전등을 가지고 그림자에 비추었다. 그럼에도 그림자들이 물러나지 않자 나는 할 일 없이 성경을 집어들고 가까운 구절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 순간 그림자들은 점차 사라졌고 경민이의 몸도 조금씩 제자리에 돌아왔다. 다 같이 힘을 모아 한자리에 모였다. 벽에 걸려있던 십자가를 집어들었고 쥐고 머리 위로 흔들어댔다. 그 순간 문이 사옥 열리며 우리는 무사히 지하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경민이는 다시 정신을 차렸지만 이후로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다만 그날 이후 우리는 한동안 그 끔찍한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민박 집주인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다.
주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우리에게 사과했고 동시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절대 그 지하실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 마을을 떠난 뒤로도 우리는 한동안 그 경험을 되새기며 트라우마에 시달렸지만 서로를 다독이며 조금씩 회복해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우린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그날 밤의 기억은 생생히 남아있다. 그저 서로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며 당분간은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경민이는 밤에 잠 못 이루며 꿈에서도 지하실의 그림자들과 마주친다고 했다.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을의 지하실은 아마도 우리가 결코 다시 맞닥뜨려서는 안 될 곳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았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에서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전공은 경영학이었고 대학 생활의 일상은 늘 그러하듯이 지루하기도 바빴다. 그날도 방과 후 기숙사로 돌아와서 과제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방을 같이 쓰는 룸메이트는 과외를 나가느라 늘 바빴고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났다. 늦은 밤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기이하게 끽끽대는 소리 같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냥 창문이 바람에 울리는 소리겠거니 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소리는 점점 뚜렷해졌고 내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소리는 마치 울부짖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불쾌함이 점점 커지면서 나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이내 방 안은 조용해졌다. 다음 날 룸메이트는 여전히 과외 때문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다시 밤이 되어 기숙사 방으로 혼자 돌아왔다. 그날 밤도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무언가가 창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당히 바람이 창문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하였지만 이건 단순한 나뭇가지가 창문에 쓸리는 소리와는 달랐다. 공포에 질린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며칠 후 나는 그 소리에 참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창문을 열어보기로 했다. 창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내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이었다. 기숙사 창문틀에 끼워져 있던 그 사진에는 한 여자가 찍혀 있었다. 검은 흑백 사진은 오래되어서 색이 바래고 있었지만 여자의 모습은 분명히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극도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고 눈은 검게 구멍이 뚫린 듯 무서운 모습이었다. 룸메이트가 돌아와서 그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 룸메이트는 한참을 사진을 응시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여자, 내가 중학교 때 그 집 근처에 살았어. 그 사진에 있는 여자 몇 년 전 우리 동네에서 실종됐다고 했어. 하루아침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다더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렇게 사진이 우리 기숙사 방 창문에 끼어져 있다니 뭔가 명백히 잘못되어 있었다. 그 여자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어떻게든 과거의 이야기를 룸메이트와 함께 완전하게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을 조용히 조사해보기로 했다. 조사를 시작한 지 며칠 후 우리는 그 여자의 정보가 담긴 오래된 신문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기사는 그 여자가 실종되기 전날 밤 전화기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쫓아온다. 이건 끝이 아닌걸. 이 메시지를 보는 사람, 제발 도와줘. 메시지의 내용은 너무나도 불길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해독하기 위해 더욱 깊은 조사를 시작했다. 학교 도서관에는 오래된 기록들도 있다. 그곳에서 우리는 몇몇 더 많은 실종 사건을 발견했다. 그 사건들마다 특히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도 실종 전에 유사한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점점 더 공포에 사로잡혀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룸메이트가 또 다른 창문에 있어야 할 사진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기숙사 창문이 아닌 복도에 창문 안쪽에 끼워져 있었다. 이번 사진은 훨씬 더 끔찍했다. 사람이 아닌 비틀린 형상과학에 의한 모습이 사로잡힌 피사체였다. 흑백 사진 속에 있는 그 영상은 눈이 없고 입은 웃고 있는 듯하지만 그것이 웃음이라기보다는 비명이 들려오는 것 같은 느낌의 사진이었다. 우리 둘은 더 이상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 머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우리는 시골에 있는 작은 민박집으로 잠시 피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방문을 닫고 불을 끄고 잠을
청해도 항상 그 여자의 비명이 귓가에 맴돌며 우리의 잠을 방해했다. 어느 날 밤 내가 다시 한번 그 소리에 이끌려 깨어날 때쯤이었다. 문득 내 눈앞에 그 여자가 서 있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꿈이 아니었다. 그녀의 길고 어두운 머리가 얼굴을 감싼 채 그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내가 도망치려는 순간 그녀는 아주 낮고 끔찍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와줘. 나는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액자 속에 그 여자의 사진이 내 눈앞에 있었다. 민박집까지 따라온 것이었다. 우리는 마침내 이곳에서도 더 이상 안전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결국 우리는 경찰에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다. 경찰은 조사하지만 그 여자의 실종 사건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았다. 그 후로 우리는 기숙사를 떠났다. 그 이후로 그 여자의 사진이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그 소리를 떠올리며 밤마다 깨어있다. 가끔씩은 창밖에서 그 끽끽대는 소리를 들을 것만 같아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며 두려워한다.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